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옥입니다. 올해 69세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12년째입니다. 그때부터 혼자서 작은 찜질방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손님 맡고 밤늦게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죠. 힘들어도 딸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서울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딸이 서울서 인사팀 과장 됐다고. 예진이도 가끔 전화해서 엄마 덕분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나. 예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이었거든요.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주를 본다니. 어머, 정말? 우리 예진이가? 응. 그런데 엄마, 부탁이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서울로 올라와서 산후조리 도와줄 수 있지? 엄마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이 나를 필요로 한다니 평생 바라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다 해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그리고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아기 좀 클 때까지. 오래 있어도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죠. 손주도 보고 딸도 돌보고.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전화 끊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찜질방 양도 알아보고 월세 계약도 정리했습니다. 이웃들이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물어봤지만 딸이 손주 낳는다고 도와달래서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모든 걸 정리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평생 모은 돈 중에서 일부는 예진이 집 구입할 때 이미 보냈고 나머지로는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설렜어요. 69년 인생에서 이렇게 기대되는 일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딸과 함께 살면서 손주를 돌본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예진이네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 좀 이상했어요. 현관 옆에 청소 도구들이 세트로 준비되어 있고 고무장갑, 앞치마까지. 이거 뭐야? 엄마 편하게 입으라고 미리 준비해뒀어. 산후조리용 편한 옷이겠거니 생각했죠. 딸이 섬세하게 챙겨줬구나 싶어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사위 준호가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처갓집 어른 모시는 게 부담스럽겠죠.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고생이야. 우리 예진이 돕는 건데. 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에 저도 올라왔거든요. 처음 안아봤을 때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아기를 봤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다 돌봐줄게, 우리 손주야. 그때부터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 삼시수유, 기저귀 갈기, 트림시키기. 예진이는 몸조리 중이라서 안 된다고 했고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빠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죠. 엄마, 이유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해줄게. 걱정 마. 기저귀 떨어져 가는데? 내가 사올게. 빨래 좀 해줄래? 애 옷이랑 따로따로. 처음엔 기꺼웠어요.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졌어요. 예진이가 직장 복귀를 했는데도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엄마, 요즘 노인네들은 센스가 없어서 안 돼. 손주 옷도 촌스럽게 입히고. 예진아, 이 옷 비싼 거라고 했잖아. 엄마 기준이랑 요즘 기준이 다르지. 그리고 청소할 때 좀 더 꼼꼼히 해. 귀퉁이도 닦고.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까다로운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말이 심해졌어요. 엄마, 밥도 좀 간 맞춰서 해. 준호가 싱겁다고 해. 미안해. 엄마가 짜게 먹어서. 그리고 애 울 때 너무 빨리 안아주지 마. 버릇 나빠져. 손주가 울면 가슴이 아픈 게 할머니 마음인데 참아야 했어요. 딸이 그렇게 하라니까. 저녁에 준호가 들어와서도 별로 말이 없었어요. 가끔 고생 많으세요 라고는 하지만 뭔가 어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수유를 하는데 준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응? 아니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말하지 않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손주가 제 품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다시 마음이 누그러졌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서울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예진이는 친구들과 브런치 먹으러 나갔고 준호는 회사 일로 출근했죠. 저는 손주와 둘이서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8개월 된 우리 손주가 기어 다니기 시작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할미.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예쁘던지.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찍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손주가 거실 테이블 쪽으로 기어가더니 다리를 잡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급히 가는데 쿵! 테이블 위에 있던 결혼사진 액자가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다급히 유리 조각을 치우는데 예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어수선해? 미안해. 손주가 일어서려다가 액자가. 예진이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엄마. 그 목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거든요. 엄마. 남의 집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남의 집?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의 집이 뭔 소리야, 예진아? 엄마가 여기서 사는 거랑 주인이 되는 건 다르지. 가슴에 뭔가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예진아. 엄마가 이 집 계약금 절반을 줬잖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명의는 내 이름이라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집 명의가 예진이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는 걸. 순천에 있던 찜질방을 팔아서 보낸 3천만 원이 이 집 계약금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예진아, 그래도 엄마는 손님이야. 손님이 집 물건 깨뜨리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손님이라고요? 내가 손님이라고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주가 제 다리를 붙잡고 할미하고 웃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안해.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진짜 조심해야 해, 엄마. 여기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그런데 나는 손님이고 남이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5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일구어 온 찜질방을 팔아서 딸에게 준 돈. 그걸로 산 집에서 나는 손님 취급을 받고 있다니.
새벽에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준호가 나왔어요. 어머님 못 주무세요? 응. 좀 답답해서. 준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뭐가? 오늘 일? 예진이가 너무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사위가 대신 미안해하고 있다니. 괜찮아. 딸이 집 주인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어머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산 집인데 결국 사위도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예진이는 왜 그럴까? 예진이가 그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요. 자기가 다 산 거라고. 아, 그렇구나. 딸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하지만 그게 엄마를 남 취급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정말로 손님이라는 걸. 액자 사건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몸살이 심하게 났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죠. 새벽에 손주가 울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열이 펄펄 끓었거든요. 엄마, 왜 이래? 예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좀 아픈 것 같아. 아픈 게 아니라 확실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애한테 옮으면 어떡해. 그 말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걱정이 아니라 손주한테 옮을까 봐 걱정하는 거였거든요. 병원 가봐야겠다. 그런데 예진이는 나 회사 일 있어서 못 데려다 줘라고 했어요. 혼자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 준호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늙으니까 이런 게 있지. 어머님. 뭔가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네?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손주 돌보는 게 무슨 고생이야. 하지만 너무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받고 링거 맞는 동안에도 준호가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예진이는 회사 일로 못 온다고 연락만 했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진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또 왜? 제가 뭐라 말을 못한 게 우리 예진이 성격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예진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예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받은 도움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도 엄마한테까지, 특히 어머님한테는 더 그래요. 너무 많이 받아서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집도 어머님 돈으로 반은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진이가 그 얘기만 나오면 불같이 화를 내요. 왜? 자기 힘으로 다 한 거라고. 어머님 돈은 그냥 보탰을 뿐이라고.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딸에게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독이 됐구나.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예진이가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 결혼 준비까지 어머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찜질방 벌이로 다 해줬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그런데 예진이는 그걸 인정하면 자기가 초라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를 남 취급하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과 인연이 끊겼어요. 어머?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집안이 망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서로 원망하다가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어머님 보면서 그리웠던 어머니 마음을 느껴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진이를 말렸어야 하는데. 괜찮아. 너도 어려운 입장이지.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와도 어머님이 다 해주시니까.
차가 신호등에 서자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작은 통장을 건넸어요. 뭐야, 이게? 제가 몰래 모은 적금이에요. 어머님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어머님이 안 받으시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진짜로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손주와 사위뿐이라는 걸. 그런데 정작 내 딸은 왜 이럴까요? 이날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 온 지 5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예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대학 동기들이 놀러 와. 그래? 그럼 맛있는 거 좀 준비해 줄까?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차만 내주면 돼. 친구들이 오신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딸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친구 3명이 왔어요. 다들 예진이처럼 번듯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어머, 예진아. 집 진짜 예쁘게 꾸몄네. 고마워. 앉아, 앉아. 저는 부엌에서 과일 깎고 차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나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예진아, 애기는? 응, 지금 낮잠 자고 있어. 누가 봐줘? 시어머니? 그때 예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야. 가사도우미?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어머, 요즘 가사도우미 구하기 힘든데 좋겠네. 맞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하고. 완전 좋지? 연세 많으신 분이야?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안 가잖아. 응, 나이 좀 있으시지만 경력도 많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가사도우미였나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차를 내가야 했어요. 차 나왔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죠. 아, 고맙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가사도우미한테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요즘은 연세 있으신 분이 더 믿음직해요. 애기들한테도 좋고. 맞아요. 젊은 도우미들은 핸드폰만 보잖아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서. 혹시 오래 일하실 예정이세요? 글쎄요. 예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한동안은 계실 것 같아. 애가 아직 어리니까. 부럽다, 정말. 우리도 이런 분 소개해줘. 친구들이 떠난 후에 예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수고했어. 마치 정말 가사도우미에게 하는 말투였어요. 예진아. 뭐? 나. 가사도우미야? 예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그런 거지. 설명하기 쉽게? 엄마라고 하면 복잡하잖아. 나이도 많고. 복잡하다고요? 엄마라고 하는 게 복잡하다고요? 그리고 엄마, 친구들 앞에서 너무 나서지 마. 어색해져.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69세 박순옥. 이 모습이 가사도우미로 보이나? 아니지. 모습이 문제가 아니야. 내 딸이 나를 가사도우미라고 소개한 게 문제야. 다음 날 손주가 저를 보고 웃어줬어요. 할미, 이제 제대로 부르더라고요. 손주한테만은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손주가 할미 왜 울어? 라고 물었어요. 울고 있었나? 나도 모르게. 할머니 안 울어. 할머니 웃고 있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때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아, 어제 일을 들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괜찮아. 어제 예진이가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내가 69년을 살면서 내 딸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사도우미라. 그게 내 정체성이었나 봐요. 이날이야말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하루였어요. 가사도우미 소개 사건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예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내일 우리 부장님이 집에 와. 부장님이? 무슨 일로? 팀 회식 대신에 집들이 겸해서 오신다고 해.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상사가 부하 직원 집에 오는 것도. 그럼 뭔가 준비해야겠네. 음식이라도? 아니야, 그건 준호랑 내가 주문할 거야.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예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좀 나가 있어 줄래? 뭐라고? 부장님이 오시는 동안만 좀 나가 있어 달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어색하긴 뭐가 어색해? 엄마인데. 예진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해 좀 해줘. 우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잖아. 이미지요? 엄마가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요? 무슨 이미지? 엄마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 뭐가 그래? 젊은 부부가 사는 집에 나이 든 어른이 있으면 부장님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말이 안 되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예진아, 엄마가 창피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냥 몇 시간만 나가 있어줘. 부탁이야. 결국 나가야 했어요. 딸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다음 날 오후 3시쯤 손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디를 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찜질방 카페로 갔어요. 그곳에서 손주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손주는 신기해하며 돌아다니고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 안 가? 응,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손주가 졸려해서 무릎에 눕혀 재웠어요. 찜질방 카페 사장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 좀 보내려고요. 하루 종일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하루 종일이라. 벌써 저녁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더라고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내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서 여기 앉아 있지?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8시가 되어서야 집에 갔어요. 부장님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엄마 왔어? 예진이가 멀쩡하게 말하더라고요. 부장님은? 아, 일찍 가셨어. 고마워, 엄마. 고맙다고요? 뭘 고마워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없이. 어디 있었는지 궁금했어. 궁금하긴. 그냥 물어본 거지. 거실 테이블 위에 음식 포장 용기들이 있었어요. 비싼 음식들이더라고요. 이거 다 먹었어? 응, 부장님이 맛있다고 하셨어. 그래요. 좋았겠네요. 엄마 없이 편하게. 엄마, 그런데 이불 왜 안 빨았어?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나가 있었잖아. 아침에 빨아놓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5시간 동안 밖에서 떠돌아다녔는데 이불 빨래 생각을 하라고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방해가 되는 걸까? 손주가 자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만은 진짜 나를 할머니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데 정작 내 딸은 나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어요.
모든 걸 견뎠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그 일이 있고 사흘 후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손주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잠이 안 왔어요. 부엌에 나가서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여기서 엄마인가, 가사도우미인가?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했어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순천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작은 방 하나 알아봤어요. 원룸이라도 내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마음을 정했어요.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는데 예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뭐해? 짐 정리해. 왜? 어디 가는데? 가방에 옷을 차곡차곡 넣으면서 대답했어요. 나 여기 그냥 하숙 온 줄 알았어. 뭐? 하숙 기간이 끝났나 봐. 예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나 이제 갈 때 됐잖아.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고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예진아, 엄마가 여기서 뭐야? 뭐긴 뭐야. 엄마지. 정말? 엄마야? 예진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는 가사도우미라고 했고 상사 올 때는 나가라고 했고 그게 엄마 대접이야? 엄마, 그건 뭐야? 어쩔 수 없었다고? 이미지 때문이었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69년 살면서 딸한테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는데. 엄마, 말이 너무 심해. 심하긴 뭐가 심해?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가방을 들고 예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엄마야? 아니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나 없으면 정말 못 살겠어? 아니면 그냥 편해서 두는 거야? 예진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힘들어. 뭐가 힘들어? 회사 일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야. 의지라고요? 의지하는 게 이런 거야? 가사도우미 취급하고 집에서 내쫓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준호가 예진이를 봤어요. 예진아, 뭔 일이야? 엄마가 나간다고. 준호가 급하게 저한테 왔어요.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하숙 기간이 끝났어. 준호가 작은 통장을 꺼냈어요. 사장에서 주려던 그 통장이었어요. 어머님, 이거라도 가지세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찜질방 파신 돈 중에서 제가 따로 모아둔 거예요. 예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그게 뭐야? 예진아, 어머님이 이 집 사실 때 보내신 돈. 그거 일부를 제가 따로 적금 넣어뒀어. 그제야 예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돈으로 이 집 샀으면서 어머님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아? 준호가 예진이한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손주가 깨서 나왔어요. 할미 어디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는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주에게 건넸어요. 이거 할머니가 주는 거야. 간직하고 있어. 할미. 그리고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마지막으로 예진이를 봤어요. 그동안 엄마로 산 게 죄였나 보네. 엄마. 이제 박순옥으로 살러 간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손주가 울고 있었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69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서울을 떠나 전라북도 작은 도시에 자리를 잡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69세에 혼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준호가 건네준 적금 통장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첫 달은 그냥 멍하니 지냈어요. 50년 넘게 누군가를 돌보며 살다가 혼자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임대에 붙은 작은 상가를 봤어요. 옛날 찜질방만 한 작은 공간이었죠. 여기서 뭔가 해볼까? 그렇게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찜질방은 아니지만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이요. 순옥인의 쉼터라고 간판을 달았어요. 69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저녁에 닫고 단순한 일상이지만 제 것이었어요. 벽에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을 걸어뒀어요. 할머니와 아기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아이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한 달, 2달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여기 차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려본 게 언제였나.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은 젊은 엄마가 아기 데리고 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혹시 육아 경험 있으세요? 이 아기가 자꾸 울어서.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기를 안아주니까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우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봤거든요. 그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따뜻한 분이라. 서울에서는 가사도우미 취급받던 제가 여기서는 따뜻한 사장님이었어요. 요즘은 동네 할머니들도 자주 와요. 서로 차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순옥 씨 용기 있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나? 며칠 전에는 예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미안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늦었지만 사과라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손주는 어때? 할머니 그리워해요. 맨날 할머니 그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묻지 않았어요. 언제 올 수 있냐고. 엄마, 제가 갈게요. 손주 데리고. 여기까지? 네. 엄마 가게도 보고 싶고. 다음 주에 온다고 했어요. 기대되면서도 걱정이에요.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네요. 어제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박순옥, 너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요. 물론 외롭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고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요. 예진이가 저를 보던 그런 귀찮다는 눈빛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전부였던 엄마였고 이제는 당당한 박순옥이라는 걸. 내 인생이 딸을 위해 바친 그 시간까지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지 마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해요.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69세에 시작한 제 두 번째 인생이 그 증거니까요. 오늘도 순옥이네 쉼터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끓이며 박순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